안녕하십니까. 임종용입니다. 올해로 4년째 제가 패널 토론회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해주시는 많은 참여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참여자들, 지금 현재 3시간이 지나서 4시간째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1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나오셔서 오늘 그 디지털 금융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주시고 또 주요한 이슈를 잡아서 패널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정보대학 원장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실 텐데, 사실 패널 토론의 주제는 디지털 금융과 소비자 보호 문제라는 이슈를 잡았습니다. 디지털 금융이 우리가 당연히 우리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하고 효율화하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또 소비자 보호 문제라고 하는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패널 주제를 그렇게 선정을 했고, 다만 오늘 발표해 주시는 우리 정 원장님의 발표는 오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훑어볼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현황과 방향과 문제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슈가 되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패널들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해 주실 우리 정유신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종용 전 장관님이 제가 몇 분 할까요? 그러니까 뭐 15분 하라고 그래도 20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당황을 했는데, 저 주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디지털 현황과 디지털 발전 방향이고요. 토론은 이제 또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니까 됐습니다. 글쎄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저희가 핀텍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핀텍 우리나라에서 핀텍이 이렇게 좀 화두가 되고 있던 것이 2014년에 이제 천송이 코트 얘기가 나오고, 우리 그때 이제 임종용 장관님 계실 때인데,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핀텍 지원센터라는 게 설립이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한 그 8년, 9년 뭐 이게 이제 실제로 화두가 된 거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면은 요즘 같으면 강산이 한 두세 번 바뀌는데, 그 사이에 이게 어떤 성격을 갖고 이렇게 왔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장표에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그 핀텍이라는 게 좀 굉장히 금융이면서도 어떤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사실 금융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았고 제조 기술 중심 움직였는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제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시장 혁명이었고, 이 손안의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시간 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다 이제 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손안에 만들어졌고, 시간 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좋기만 하면은 엄청난 수요가 끌려올 수 있으니까 유니콘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엄청난 데이터가 거기에 몰리기 시작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든지 가공을 해갖고 딱 쓰겠다니까 거기에 이제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첫 바탕 기술이 사실은 인공지능이고, 아직 기술로서 이제 충분히 그 가트너의 이제 성공 기술 성장 구조는 충분히 거치지 못했지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이고 IoT가 쫓아오고 이제 그런 구조고요. 그 융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금융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까 앞서 어떤 분들 설명 주셨는데, 모든 건 전부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금융 결제 데이터 통해 가지고 모든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이 다 엮이기 시작하고, 금융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또 표준화되어 있고 빠른 금융 그 결제 데이터 특히 그걸 통해 가지고 전부 융합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융합이란 키 이슈, 데이터의 가공이라는 이슈라는 차원에서 기술이라는 이슈, 그 다음에 아주 시간 공간적이 없는 손바닥의 플랫폼이라는 것도 시장이라는 이슈, 우리 지구에 있는 그 75억의 인구의 예컨대 70% 갖고 있다면 50억의 잠재 고객을 갖게 되는 그런 이슈, 그런 것이 쭉 발달되면서 금융이 IT 디지털하고 결합이 돼서 핀텍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쫙 가다 보니까 이건 2D예요, 2D. 그 기술이 이제 앞서도 있지만 VR, AR, XR, MR 거기다 AI가 결합이 되니까 공간 기술까지 결합이 된 거죠. 2D에서 3D로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드디어 메타가 오는 거예요. 비욘드 메타인데, 여러분 아시면 메타가 뭡니까? 비욘드잖아요. 그래서 비욘드 유니버스 메타버스가 됐는데, 이건 이제 재밌는 게
그렇게 되니까 이게 가상만 있는 게 아니라 현실까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래서 2D에서 3D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거예요. 가상하고 현실이 결합이 되니까 이때까지 가상적인 어떤 디지털적인 것만 있던 것 플러스 실물 자산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NFT야. NFT는 실물과 지금 가상 자산이 다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많은 또 다른 이제 이슈와 변화가 지금 저는 또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상 자산은 펀더멘탈이 없다 그랬는데 NFT는 실물을 만약에 우리가 대체해서 프락시를 만든다면 이거는 펀더멘탈이 있는 거죠. 측정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가상 산업이 새로운 그런 경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이 기술과의 결합, 그다음에 융합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산업의 섹터가 전업적으로 이렇게 세그릭된 게 아니라 융합되는 그런 과정이 또 금융 중심으로 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2D에서 3D로 가면서 또 다른 차원의 것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확장적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IT 금융, 디지털 금융, 핀텍에서 시작돼 갖고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그런 확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금융이 왜 중심이 됐는가 보면 모든 산업 중에서 금융만큼 이제 빠른 게 없어요. 보면 생산, 소비, 제가 생산 판매, 소비 주기인데 무형이기 때문에 생산에서 소비의 판매, 소비의 배달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오픈돼서 마이 데이터가 되니까 이제는 소비자의 맞춤형을 만드는데 전혀 시간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산, 판매, 소비 주기가 어느 산업보다 제일 짧은 게 금융이 됐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엄청난 혁신 프레셔가, 이노베이션, 레노베이션 프레셔가 세졌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이 이제 가장 혁신적인 산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됐고, 거기에 결제 데이터가 모든 채널이 연결되는 거예요. 뒤에 보시겠지만 결제가 아주 재밌는 거예요. 이 자체는 수익 모델이 안 나와. 근데 이거는 모든 데이터를 다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채널 접점이기 때문에 보시면 뒤에서 나오죠. 글로벌리, 우리나라도 글로벌리 매년 투자가 제일 많이 되는 게 결제예요. 간편 결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바뀌고, 화면을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인텐서블 하지 않고 텐서블로 바뀐 거죠. 이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금융도 선진국, 후진국 나눌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는 뭐 랭귀지, 그다음에 컬처럴 배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빨리 캐치해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 글로벌 핀텍 투자 사상 역대 최고예요. 근데 저 재밌는 건 크로스보더가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크로스보더라는 건 결국은 드디어 국내를 평정하고 누가 했다면 해외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까지는 아날로그 금융의 패러다임이 있었다가 그게 사실상 없어졌는데, 특히 이제 글로벌 리테일 모델이 그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디지털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간편결제 시장, 간편결제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후불결제 나오지만 왜 BNPL이라든 다양한 결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처음 만드는가? 소비자들의 니즈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요. 이게 지금 전부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결제라는 것이 모든 거 연결돼서 소비자의 행동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고요. 인터넷 증가세는 저는 카카오뱅크와 매기효과가 글로벌리 좀 통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하버드 케이스 스타디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 증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규제 불확실성에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징 할 때 금융이 있었고 실물 자산이 있었어요. 지금도 큰 기관 투자 보면 다 대체 투자로 이제 다 갔잖아요.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금융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 대체 투자 갔는데 여기에 가상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런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펀더멘탈이 없는데 왜 뭐 골만이라든지 JP모가 이런 애들이 이거 갖다 운용을 하느냐? 알스퀘어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펀더멘탈과 관계 없어요. 그러나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있고, 아까 이제 김 국장님 하셨지만 렉텍 시장이 지금 커지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제 AI가 점점 발달하니까 이제 웰텍도, 우리나라도 이제 사이버 테리토리 같은 넓힐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최대 기록을 했는데, 근데 조금 더 문제가 있어요. K뱅크하고 토스가, K뱅크는 지금 가상자를 연결해 갖고 이제 그때 좀 뜬 거고, 토스는 글로벌이 좀 문제가니까 이게 반전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간편결제 쪽에 굉장히 빨라요. 이제 글로벌이 그런 거하고 좀 궤를 같이 하는 것이고, 저는 간편결제는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면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까보면은 이거는 정말 뭐 이 자체로 보면 배당 할인물 같은 써가지고 우리가 주가를 판단한다면 이건 주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주가 만약에 판다면 굉장히 높은 주가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플랫폼 주가, M&A 주가, 그다음 융합 주가인데 이게 4차 산업의 시대의 주가의 특징이에요.
카카오 게임즈가 그런 걸 이미 보여줬고, 그 자체의 수익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다른 모델하고 연결해가지고 융합적인 것도 수익 모델 갖다 만들어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시대의 주식 주가고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사실 간편결제고요. P2P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지금 했다가 지금 제가 잘못 썼는데 이제 많이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은 47개까지 이제 그 등록 인가된 업체가 늘어났는데, 저는 이걸 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지만 애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어떤 그런 그 저 한계 마지노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빅데이터 갖다 구축을 못했고 벤처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돈도 자본도 부족했고, 두 번째는 또 코빅이 때리니까 투노치, 쓰리노치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너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좀 가는데 포용금융에 좀 뭘로 써야 된다. 지금 이제 당국에서는 이제 뭐 인터넷 전문행위 이런 거 포용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 전문행위도 은행법에 기초한 은행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가 있어요. 위험적에서. 그래서 이 P2P를 좀 잘 투명하게 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면 좀 용도가 상당히 있다. 그리고 또 해외가 지금, 옛날에는 해외에는 나가면은 다 그 크레딧 평가하는 게 다 기준이 틀리고 근데 본인 확인이 틀려갖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 플랫폼 통해서 다 통일했단 말이에요. 가서 할 수 있어요.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그래서 P2P를 좀 활용을 잘하면 내부적인 포용금융에서 모델로 쓸 수 있고, 해외 나가서 우리가 좀 진출하는데 굉장히 저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크라우드 펀딩은 사실은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잘 안 통하는데 3종 효과가 있어요. 벤처들이 죽는 이유가 뭐냐면 제이커브 때문에 죽어요. 데스밸리에서. 아니 뭐 돈을 바꿔야지 그다음에 모델을 만드는데 돈을 안 투자를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뽑고 그다음에 뭐 한락하면 계속 이익은 마이너스가 돼서 제이커브인데, 얘네들은 많은 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사람들이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도 늘고 홍보도 되고 자금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3종 효과가 있어서 데스밸을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이거 갖다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커머스가 결합되면은 플랫폼을 키우고 벤처를 같이 키워서 해외로 내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투자 한도가 너무 작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 한도가, 물론 전문 투자는 한도는 없지만, 이 필로소피, 백 필로소피가 뭐였냐면, 왜 자본시장법이 들어왔냐면 그 근거가, 미국의 잡스도 그렇고 근거가 집단지성이었어요. 각각 개인들은 잘 모르는 투자였지만 순식간에 집단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똑똑해질 수 있다는 그런 백 필로소피 갖고 들어와서 자본시장법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걸 인정해 준다 그러면 개인 투자다 한도를 좀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로버트 바에서 이거 사실은 좀 지금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아직까지는 저 알고리즘 그게 좀 개발 능력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좀 됐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누나 테라 사건도 터졌지만, 저는 금융, 실물, 가상을 좀 다양한 차원에서 포트폴리오 할 때가 왔다. 그거 누가 할 수 있냐? 액티브 매니지먼트 갖고는 잘 안 좋다. 그거는 로버트 바이저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쪽을 한번 조금 테스트를 거쳐서 열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쇼테크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언더라인 에셋이 다 틀리고 확장성이 제일 있는데, 지금 뭐 옆에 칸막이 때문에 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 의료자라든지 이런 쪽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미 금속법은 만들어졌지만 다음에 이제 해석이나 뭐 또는 그 혁신금 서비스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물꼬를 터주시면 어떨까. 지금 판매 광고 중개로 돼 갖고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은 아까 우리 저 김혜주 유니장님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사실 뭐 잘 되고 있나 봐요. 저는 조금 좀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좀 듣긴 들었는데, 지금 그분 설명으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게 그 판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금융 경쟁력을 한 단계 두 단계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융합 성격이고 다 들어와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게 잘 되면 그 다음 단계도 갈 수가 있는 거여서, 여기에 좀 아까 10개 업체 정도가 잘 된다 그랬는데, 좀 더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정금법상에 지금 저 마이 페이먼트라든지 뭐 종지법 뭐 이런 부분도 하여간 건 다 해결은 대략은 됐으니까, 빨리 좀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런 거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제 기존 금융에서 반격, 아까 메타 설명하신 분에서도 얘기 주셨는데, 저는 이제 뭐 이건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리도 지금 다 나타나는 현상이고, 오거닉한 그로스로는 잘 안 되니까 지금 M&A를 그래서 이제 인허거력하게도 오기도 하고, 또 다른 기술 쪽으로 가는데,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실 금융 쪽의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상화폐는 이번 정부에서 뭐 좀 어떻게 하겠다 그랬는데, 저는 좀 명확히 하고 싶은 게 두 가지 구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거래소는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세컨더리 마켓이에요. 유통시장은 밸류에이션 아비트러지에서 그냥 투자자들이 그냥 돈 버는 거고, 그건 눈높이가 다른 사람끼리 거래가 이렇게 갖고 한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산업 형성을 통해 갖고 GDP 들리는 효과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 산업 효과가 있으려면 사실 발행 시장을 들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자금 조달을 통해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ICO가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 못 드리고 ICO는 사실은 IPO 버금가는 거여서 이제 스탁 주식회사 제도하고 사실은 이제 좀 다른 각도에서 또 해석하는 게 있어서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MZ 세대의 뭐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하여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할 때 디지털 자산 저 기본법 얘기하는데 그게 운용차에서만 어프로치 하면 절대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이제 막 키우다 보니까 다 많이 컸는데 이제 좀 양화됐어요. 이게 원래 이제 양화되는 건 대기업이 잘못해서 그런 걸 알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정보통신 성격상 이제 확장성 때문에 양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있는데 그리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자꾸 유니콘을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큰 놈만 크고 밑에 근데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되려면 계속 사실 부스트업하면서 창업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 생각해 보게 되면 계속 그 초기 단계 어떤 그런 그 성장 단계별로 투자 들어가는 그런 좀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지금 그 인재 쏠림 현상도 심하거든요. 돈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핀텍 센터라든지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뭐 맞춤형 또는 취업형 인턴제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양크 쪽 같은 좀 빅테크 쪽은 지금 결국 소비자 피해 문제하고 이제 불공정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가 이슈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하여간 분명히 다뤄야 되긴 다뤄야 되지만 너무 단점으로만 하지 말고 1분 마무리 20분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 뒤에 이제 나오는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좀 기울은지 운동장은 업무 영역하고 데이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이제 IT나 비금 쪽에서 금융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저는 이제는 금융도 이제 비금융으로 좀 더 나가는 게 직접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융합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간접적 방식을 통해서 나가게 해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금융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채널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산분리, 은산분리도 이게 아날로그 때 얘기지 디지털 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 렉텍이나 그 숲텍 같은 걸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투명하게 보이게 해서 뭐 한 6개월 동안 못 봤더니 난리가 나 있더라 이런 구조가 아니게만 만들면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건 뭐 이미 터졌죠. 루나테라 터졌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터졌기 때문에 이거 좀 잘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그 문제점에서 육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초기 투자 이런 쪽에 좀 좋은 그 VC들이나 엑셀러레이터가 올 수 있도록 제도를 하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부처상으로 지금 중기부하고 금융위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중기부 쪽에 하나 있는 그 VC들은 잘 안 해요. 이쪽은 잘 안 합니다. 장관님. 그래서 금융위 쪽에 있는 그쪽에다가 이렇게 초기 쪽을 하는 걸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지 엔젤 투자자들이 제가 또 그쪽에 있어봤기 때문에 엔젤 투자자들은 이쪽을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어디 칼럼에도 썼는데 빅텍이 사실은 속내는 다 달라요. 유럽은 가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활용해 갖고 이제 틱톡이나 뭐 화이 같은 거 저기 하려고 그런 거고 중국은 이 저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 이런 데 너무나 그 파워가 세니까 데이터 겁나 갖고 다 지금 다 산영하느라고 좀 죽이는 거 보니까 사실 이걸 좀 이렇게 잘 활용하면 국내에서는 우리가 소비자 보호 그다음에 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건 굉장히 좋은데 다른 쪽을 쓸 수 있는 걸 잘 물꼬를 터가지고 경쟁력 갖다가 해외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지금 수출로 쓰는 거 그다음에 생태계 만드는 데 쓰는 거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 지금 사실은 아날로그 금융은 패러다임 시프트인데 우리가 지금 글로벌 그 선진국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지네들이 그걸 막 자기네 칩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 리테일 모델은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리테일 없는 그 홀세일이 무슨 적이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사실은 좀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그 지금 그 크로스보드 M&A가 일어나는 게 이제 그 드디어 이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미국이 헤맬 때 리만 때 사실 영국이 해먹으려고 들어온 거예요. 핀텍. 근데 텍시티 만들어 갖고 장관이 그때 우리 저 런던 서쪽에서 했지만 걔네가 브렉시트에 걸려갖고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는 우리가 할 만하다. 이거는 이제 토론 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도 소비자도
너무 보험하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피터팬 증후군이 일어난다. 제가 이제 그 중기부 산하에서도 그 좀 있었지만 벤처하고 중소기업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중소기업이 큰일 나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1%대인데, 그리고 지금 기술 변화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계속 빨리 바뀌고 이렇게 하자면 안 되잖아요. 계속 기존 산업에 대한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해 갖고는 제가 볼 때 성장 그 잠재 산업이나 신산업이나 성장력은 갖추지 못할 거라 생각해요. 아까 김 국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빨리 좀 이렇게, 그러니까 리턴 쪽이 지금 디지털 모바일로 가는데 리스크 쪽 관리가 아날로그로 가서는 절대 리턴 쪽이 클 수가 없어요. 하이리스크 리턴이고 로리스크 리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쪽 크게 되려면 관리도 이렇게 들어야 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널 토론에 앞서 정유신 원장님께서 매크로하게 우리 그 디지털 금융의 변화와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너무나 잘 아시겠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금융이 디지털화된다는 것은 보다 편리하고 빠르고 손쉽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 편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디지털 금융의 가장 큰 효과이겠죠. 반면에 모든 사안에는 다 명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진선진미하나 뭐 모든 게 다 좋은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으므로 디지털 금융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 중에서 소비자 보호 문제, 어떻게 금융은 디지털화하는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체계하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이고 앞으로 디지털 금융이 나아가는 그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패널의 주제는 디지털 금융 정책과 소비자 보호 문제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 주제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늘 자리를 하셨는데, 먼저는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처장으로 계시는 김은경 처장님께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실제 소비자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인영 하나은행 소비자 보호 그룹장님을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셨고,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우리 추효현 금융정책 실장님께서 총괄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은경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김 처장님을 뵈면 꼭 하나 묻고 싶었던 게 있는데, 사실은 김 처장님 계실 때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라고 꼽을 수 있다면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다라는 것일 겁니다. 사실은 이 법은 2012년에 발의가 됐었는데 거의 10년 동안 국회에서 있다가 겨우겨우 제정이 된, 그것도 사모펀드 계기로 해서 제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법률이었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처장님께는 이 시행돼서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과연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되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전체적인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금소처장 김은경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임명을 받았는데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지금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시대는 완벽하게 변해서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데 비대면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현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법은 대면 계약을 근거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금소처에서
에서 금소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서 각 권역별 CCO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사이에 금소법 시행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어떤 건의사항이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듣고 경청해서 향후에 개정 법안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이 컨텐츠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저희 금감원은 금소법 시행 이후에 금소법을 조기 안착시키기 위해서 4가지 핵심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자의 적합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두 번째가 내부 통제, 금융 소비자 보호 기준 가이드라인, 세 번째가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 네 번째가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입니다.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아주 큰 혼란은 없습니다. 초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워서 줄을 얼마나 서네, 이 입구에다가 지금 뭐 설명 중이니까 뭐 1시간 있다 오라는 둥, 그렇게 해서 좀 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대체로 금소법이 안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 거래에서의 어떤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바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보완의 필요성은 대두가 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디지털 플랫폼 내에서 금융상품 판매 절차가 비대면으로 간소화되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암이 있어서 암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 없이,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조차도 긴 숙고 없이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지는데 상품은 매우 무거운 상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보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설명 의무 같은 것은 대면 계약을 체결할 때 했던 서면 서류를 PDF 파일로 소위 구워가지고 그냥 올려서 그냥 한번 스크롤바 쭉 내려서 보면 그것이 마치 설명 의무가 다 된 양 하거나 아니면 녹음 파일을 들려줘서 전혀 이 사람이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EU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례와 EU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와 시사점들을 저희들이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2년 6월 말까지 온라인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개선안을 저희들이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에 비해서 이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 소비자 문제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디지털하고 연동이 돼서 이 전기 이런 것하고 문제가 돼서 그 메신저 피싱이 굉장히 급증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전년 대비 165.7%가 급증했으니까 이 피해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대출 빙자형이었는데 지금은 메신저 피싱입니다. 뭐 메신저 피싱의 양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URL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보니 그 허들이 이상하게 넘어가 버리는 것들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책을 참 많이 사는 편인데요. 유럽 책을 많이 사는 편인데 어떻게 귀신까지 알고 아마존에 당신이 물품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있으니 뭐 궁금하면 눌러보라는 식인데 저는 산 바 없으니까 전 누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충분히 유인이 될 만한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시스템 지연 등과 관련된 그 금융권의 전자금융 사고가 증가했는데 대형 IPO 관련해서 MTS나 HTS 이용량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그러면서 주문 전산 장애가 생긴 거죠. 그들은 근데 이걸 장애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입니다. 2018년에 109건이었는데 민원이요. 2022년 1월부터 2월 사이 2달 동안 1376건이 접수가 되었으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쥐어주는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의 레퓨테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세상이 되다 보니까 금융 분야에서 소외계층이 생긴다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디지털 가속화 때문에 결국은 그 금융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있다든지, 조만간 여기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60, 70세 노인이 돼버렸을 때 다가오는 그 디지털 격차들, 그래서 그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저희들이 논의도 상당히 했습니다. 제가 재미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실제로 어떤 특정한 분한테 좀 부탁을 해갖고 저희 실무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 디지털 격차를 노인분들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좀 조사해 달라 했어요. 특정 지역에 노인이 많은 사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손자나 손녀애들에게 가서 이거 휴대폰 화면 가지고 뭐 은행 계좌 트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들의 언어와 노인들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집사님, 뭐 아니면 동년배, 그리고 그분들은 주로 어디 가서 배우냐면 종합복지관.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갖고 지자체에 연동해서 저희 직원들 중에 이쪽 훈련되신 분들을 보내서, 또는 금융계통에서 그 정년을 하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그 같은 언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이것들을 금융 소외를 조금 낮추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1분만 저한테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106페이지에 가서 보면 금소법의 인슈어테크 판매에 대한 중개 판정이 인슈어테크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는 우려의 말씀을 적어주신 게 있어서, 제가 거기에 조금만 말씀을 덧붙이면, 금소법은 기본적으로 영업을 3가지 양태로 봅니다. 그래서 직접 판매와 중개 대리, 그다음에 자문업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3가지 양태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N이라고 하는 특정 그 플랫폼에서 보험료를 비교하는 사이트가 갑자기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권유로 볼 것인지, 중개로 볼 것인지, 대리로 볼 것인지 법률 이슈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구분하지 아니하면 소비자는 플랫폼이 계약 주체인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들을 구분해 놔야 된다는 거죠. 물론 금융 혁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허들을 낮출 수도 있지만, 그거는 소비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논의를 해서 굉장히 숙성시킨 것을 작년 8월에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조금 바깥의 세상에다가 보이고 이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에 거쳤는데, 이 역시도 금소법의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신산업의 육성은 항상 같이 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협력해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분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금소법이 생겨났고 그것의 이슈가 사모펀드 문제로 더 부각이 되었고 빨리 시행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모펀드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분쟁 조정도 했고 금소법도 적용을 시키다 보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위력을 상당히 많이 체감했습니다. 어찌됐건 법을 시행하면서 제 느끼는 것은, 소비자 없는 사업자 없는 것이고 사업자 없는 소비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잘 상생할 수 있는 구도로 법도 시행하고 제도도 안착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금소법의 의미를 아주 잘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준비해온 영국의 이것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제도에 대한 확대안이 좀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차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산업의 발전과 그리고 소비자 보호가 함께 가야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금융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소비자 보호법이 저는 시행됐다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일이고 참 매칭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적하셨듯이 이런 법 체계가 과연 디지털 금융 시대를 예상해서 만든 법이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빨리빨리 보완되고 고쳐지는 일, 이게 아마 정책 당국에게 큰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현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은행의 이인영 그룹장님께서는 법률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또 이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다루고 계시는 이런 분이신데, 현장에서 느끼는 혹은 하나은행이 지금 어떤 부분에 소비자 보호를 주력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은행에서 소비자보호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또 처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제가 사실 처장님 말씀 들으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제가 미리 처장님과 상의를 드린 것도 아닌데 그 처장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슈와 또 저희가 은행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슈, 오늘 또 제가 준비해 온 것들이 정말 일치한다는 점에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은 정말 은행권에서도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고,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경쟁처럼 그렇게 디지털을 외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의 디지털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거래, 즉 소위 저희가 비대면 채널 이용 거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지금 4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서 펀드를 가입한 비율이 무려 91%나 됩니다. 거의 다 지금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서 펀드를 가입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은행의 그 점포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시중은행 점포 수가 약 4,300여 개였다면 21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은 약 1,000개가 줄어들어서 지금 한 3,300개 정도로 아주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은행은 이렇게 좀 디지털 금융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핀테크 업체와 제휴도 맺고 있고, 또 비단 금융 서비스 이외에도 뭐 골프장 예약이나 뭐 중고차 거래, 이런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 제공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디지털 금융이 확대되면서 당연히 소비자의 편의성도 증가되기는 하지만 또 반면에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1년에 그 월드뱅크 그룹에서 발표한 핀테크에서의 소비자 리스크, 이런 보고서를 보더라도 핀테크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렇게 소비자 위험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런 대표적인 위험으로 이 UI의 불충분성으로 인해서 이제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 또 이제 취약 소비자는 이 디지털을 보고 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 그 거래 과정에서 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월드뱅크 그룹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소비자들이 영업점에 오셔서 거래를 하던 것과 어떤 차이가 날까를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렇게 거래 당사자를 확정하는 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영업점에 손님이 오시면은 그 은행 직원 또 손님 이렇게 당사자가 아주 명확하게 확정됩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와 거래하는 당사자가 지금 누구인지 좀 오인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은행을 사칭하는 그런 당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금융 사기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은행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입니다. 저희가 영업점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그 영업점 직원이 뭐 설명서, 계약서 이런 거를 눈앞에 제시하면서 다 설명도 해주고 직접 서명도 하고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비대면 채널은 그 이제 제공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불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이 정보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은행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다 보니까 은행은 정말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고, 또 이렇게 노출될 경우에는 그 피해는 훨씬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에서는 이런 이 3가지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금융사기 예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통 요새 메신저 피싱이 많이 있고요. 이 사기범들은 이렇게 소비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해서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막 인출해 갑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하나은행에서는 이 하나은행 모바일 앱에 로그인을 하면 이 모바일 기기 내 정보를 활용해서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성 앱이 발견되면 악성 앱 활동을 중단시키고 그 소비자가 하는 모든 거래를 중단시킨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피해를 이제 악화시키지 않도록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거래를 할 때 손님들에게 이 소비자들에게 정보가 좀 불충분하게 제공될 우려가 있는데 저희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또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이 UI를 개선시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소비자가 펀드를 가입하려고 할 때 여러 개의 펀드들을 상품 정보를 이렇게 한 화면에 보고 이 정보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화면도 만들었고요. 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어떤 소비자의 권리나 투자 위험, 또 중도 해지에 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이 안내 방법에 있어서도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뭐 표나 도식을 활용해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UI를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또 아까 저희 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모든 설명서 이런 것들이 이제 PDF로 들어가 있고 사실 그걸 일일이 이렇게 클릭해서 눌러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비자가 잘 이해했는지를 이 아예 화면상에 항목별로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면을 개선했습니다. 또 저희가 마지막 이슈였던 이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해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소비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마이데이터를 운영할 때는 정말 철저한 보안성 심의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이 메신저 피싱 등에 활용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제 오픈 뱅킹을 통해서 어떤 소비자의 출금이 일어나고 이런 출금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이런 사기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지급 정지를 하고 소비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로 인한 그 우려 사항과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정말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앞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입니다. 디지털이 점점 더 발전할수록 이 디지털과 좀 친숙하지 않으신 분, 또 대표적으로 좀 고령자분들은 좀 이제 오히려 이런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 고령자 친화적으로 좀 모바일 앱도 개선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분들이 모바일 앱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 방법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이 고령자분들은 또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실 때마다 계속 주의 문구를 주어서 안내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좀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은행에서도 이런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은행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에 대해서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로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소비자 보호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또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최 시장께서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카카오페이의 추효현 실장입니다. 저희 카카오페이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모바일 환경에서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FDS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고객의 계좌에 이상한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차단을 하고 고객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스피싱 등 불가피하게 금융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가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객의 과실 내지는 범죄 피해로 발생한 거라도 선제적으로 피해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금융업권 최초로 저희가 소비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소비자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서 소비자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중학교 등 찾아가는 금융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령자나 장애인들 민원이 있을 때 응대 매뉴얼을 따로 마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한 안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 보호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 활동은 소비자가 원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편리하게 제공되는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국내에서 사실은 이런 금융상품에 대한 비교 서비스가 굉장히 없습니다. 여기 지금 임종영 전 위원장님 계시지만 2015년도에 관 주도로 사실은 보험 담화라는 서비스가 출시된 게 벌써 한 7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뿌려놓으신 씨앗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비교하는 서비스가 작년부터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사실은 민간에서 이어받아 가지고 고객들이 여러 은행 지점을 찾아가지 않고 모바일로 한꺼번에 20개 이상에 되는 금융기관의 금리를 금리 한도와 금리를 비교하면서 편리하게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점차 이 부분은 지금 수신금리도 대부분 인터넷에 정보가 올라와 있지만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되어 간다면 소비자 편리성이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 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금융권에서 핀테크 쪽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우리 금융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 혹시 편의점 가서 타이레놀을 사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타이레놀 판매는 벌써 한 2012년부터니까 꽤 오래됐는데요. 과거 의료 분야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는데 결국은 변화를 수용해서 편의점에서 사실은 약사 면허가 없는 편의점 알바가 타이레놀을 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 몸에 열이 났을 경우에 그 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의료 쪽 따진다고 하면 일단 편의점 가서 간편하게 타이레놀을 사 먹을 수 있고 그걸로 낫지 않으면 동네 약국을 간다든가 그것도 안 된다면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열이 나는 원인이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수술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렇게 의료 분야는 사실 기능을 세분화해서 그 세분화한 기능에 따라서 적절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타이레놀 말씀을 드렸는데 타이레놀은 사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열을 치료한다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이기 때문에 타이레놀을 사 먹을 때 동일한 규제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능을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기능, 즉 리스크에 맞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주장은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아까 제가 의료 분야에서 타이레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구매를 온라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최근에야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예컨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관련해 가지고 동일 기능, 동일 규제론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금융 분야에 있어서 혁신이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컨대 보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해나 질병을 당할 때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해외여행 보험에도 상해 질병 담보가 있고 자동차 보험에도 있고 예컨대 암보험 등 건강보험도 있고 종신보험 이렇게 큰 보험에도 그 상해 질병 담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보험이 사실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해외여행 보험 같은 경우는 가볍게 몇천 원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보험은 아까 타이레놀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소비자가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제공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금소법 규제가 되면서 더욱 강화됐습니다만은 이 모든 걸 동일한 기능으로 보고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해외 사례나 아니면 뭐 국내 다른 업권 대비 금융업권의 어찌 보면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뭐 현상에 지금 하고 계신 일뿐만 아니라 정책적 건의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금융이 많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할 부분도 사실은 있지요. 여러 가지 제도나 틀이 시장의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한편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2015년에 핀테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했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비대면 거래라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지? 비대면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명법을 떠나서 이것을 맞춰가면서 비대면 거래라는 것을 만들어 보지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비대면의 실명 확인 방법을 놓고서 저하고 직원들하고 앉아서 실제로 해보고 또 당시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 행안부하고 어떻게 연결하지 하는 고민들이었다 해서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한 변화가 지금 비대면이 80% 이상이 되는 그런 일상화가 되었고 그 일상화로 인해서 생긴 이제 문제까지 논의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느리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은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서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과연 그런데 지금 우리 추 실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제도 자체가 이것을 쫓아가고 있느냐, 이런 시장의 변화를 쫓아가고 있느냐, 아직까지 아날로그식 규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역시 당국의 고민과 또 시장과의 소통, 또 변화의 감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지 그 속도를 더 내고 그래서 지금과 같이 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습니다만은 항상 저희가 있었던 전통이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지켜주신 분들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신 분들은 틀림없이 무슨 질문이 있으실 거다. 그래서 현장에서 질문 받는 시간을 꼭 저희가 가졌습니다. 지금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해주신 분들 여기 계신 우리 패널들을 향해서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꼭 소비자 보호 문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질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으시면.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입니다. 네. 저는 그 카카오페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 소비자 보호가 아니라 그 내 손안의 PB 관련한 질문인데 혹시 괜찮을까요? 예, 물론 괜찮습니다. 예. 그 카카오페이가 그리는 디지털 금융 중 하나로 내 손안의 PB를 꼽으셨는데 이게 솔직히 앞으로 얼마만큼 금융 컨설팅이 고도화될 수 있는지 그 미래에는 좀 은행이나 증권사 PB처럼 그런 개인화와 정교함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내손안의 PB나 그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의 가장 핵심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입니다. 금융권은 지금 성공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부족한 부분은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의 경우에는 소위 보험 계약자와 보험 보호를 받는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셨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보험 계약자가 되고 저는 피보험자가 되는 건데요. 이 둘이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실은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등 사실은 약간 그 데이터의 정합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그 추진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라든가 의료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고객 동의하에서 충분히 쌓이게 되면 그 기반 하에서 사실은 뭐 보험 상품이라든가 다른 금융 상품을 좀 더 최적화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뭐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뭐 올해 뭐 내년 정도 되면 그 가시화돼서 소비자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얼추 됐는데 저 마지막으로 우리 처장님께서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되는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마무리는 아니고요. 네, 우리 카카오페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일 기능, 동일 규제는 세계적인 트렌드고요. 예, 당연히 세계적인 트렌드고 편의점에서 타이레놀을 파는 건 그건 전문약품이 아니에요. 그러니 타이레놀도 팔고 무슨 뭐 좀 고단위의 약도 팔고 그러려면 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면 등록 인허가 받고 정당하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팔고 뭐 중개하고 대리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일 역할을 할 때는 동일하게 규제를 받는다, 거기에서 관리를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은 사실은 저도 뭐 규제 당국에 있었으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동일 기능, 동일 규제는 규제 당국이 갖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능별로 다른 규제가 있으면은 규제의 아비트리지가 일어나가지고 규제가 편한 쪽으로 자꾸 모든 그 금융회사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혹은 그런 쪽만 더 발전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즉 규제 차익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은 규제 당국자들의 항상 고민이기 때문에 그 원칙 혹은 가치는 유지되리라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 추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요. 즉 기능이 변화되면은 과거의 규제를 빨리 좀 보완해 가지고 그 변화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춰달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취지의 건의라면 저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있도록 금융당국에서 당연히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제가 꼭 처장님께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소비자 보호 문제에 있어서의 의견은 자, 우리가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를 해야 한다 하는 여러 가지 강조와 그리고 규제들이 따르고 있긴 합니다만 한편에서는 또 소비자들 스스로 취해야 될 원칙이랄까 혹은 가져야 될 자세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금융 소비자신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는지 또 어떤 원칙하에서 금융을 바라보는 게 좋겠는지 혹시 처장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논문을 쓴 것 중에 하나가 2007년도에 보험 소비자 보호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때 당시에 보험 소비자라고 하는 용어는 법률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년이 지나고 나서 소비자라고 하는 개념이 법률 용어화 됐는데요. 그때 개념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해외 자료를 보니까 딱 중학교 2학년 수준이 무엇을 이해하고 구매하는 정도. 그래서
그 수준을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자료들을 제가 보면서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소비자의 지적 수준을 너무 높이 볼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이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판단하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책임의 원칙에 근간하여서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를 잘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알려고 노력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업자와 소비자가 그것들을 잘 판단해서 그 신중한 물건 구매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비자를 너무 높이 볼 것이 아니고 조금은 좀 수준을 좀 낮추어서 응대를 하면은 소비자 보호 문제가 조금 더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알게끔 공급자들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야 양자 간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성장이 가능한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모든 일정의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장시간 경청해 주신 오늘 이 오프라인의 참석자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귀 기울여 주신 참여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년간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금융신문의 허가연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